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벌써부터 시장에서 다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긴축이 빨리 끝날 거란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이런 긴축이 빨리 끝나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대변화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고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기준금리 인상에서는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튼튼한 경제가 뒷받침되어야 돼요. 한국에서 보는 튼튼한 경제 기준은요, 잠재 성장률을 뛰어넘는 경제 성장률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 2.1% 내외를 보고 있고요. 현재 그거보다 높은 2% 중후반이 나타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됐다 보는 겁니다. 연준에서는요, 튼튼한 경제의 기준을 실업률을 보고 있어요. 고용 지표를 보면서 경제 상황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충족돼야 되는 조건은 바로 2%가 넘는 물가 상승률입니다. 현재 미국이나 한국 모두 이 두 가지 기본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물가 불안이 확산되다 보니까 급격한 긴축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올해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진행된다는 건 모두 알아요. 미국에서는 연내 3.5에서 4%까지 올라갈 가능성, 대한민국은 2.75에서 3%까지 금리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된 상태에서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입주 물량 증가와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 큰 침체는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2024년 초까지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건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에서는요, 벌써부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긴축 다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생각을 해봐봐. 이렇게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급격히 금리를 올린다면은 당연히 경기가 침체가 되겠지, 안 그러겠니? 그래서 월가 전문가들이나 해외 IB들이 연이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계속해서 꺼내고 있다는 부분이고, 실제 그게 몇몇 지표로도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채권 시장이 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경기를 나타내는 10년물 국채금리가 2.88%까지 하락했습니다. 한때 3.5%까지 치솟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조정이 빨리 되고 있냐? 아무래도 경기 둔화 가능성 때문에 채권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더불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나타내는 2년물 금리까지도 2.8983%까지 낮아지면서 경기가 둔화되니까 금리도 많이 못 올릴 거다, 이렇게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 정점 시기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자, 임재균 KB증권 채권 담당 연구원은 1일 국국채 금리 변동성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8월 금통일을 전후해서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3년물은 3.36에서 3.6%, 10년물은 3.42에서 3.63%에서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8월에 발표될 수정 경제 전망에서 내년 성장률이 기존 2.4%에서 잠재 성장률 수준인 2% 초반까지 하향 조정될 경우에 한국은행이 내년에는 금리 인상을 못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고 전망을 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의 조건 중 하나가 미달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튼튼한 경제가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 기준이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높은 성장률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 잠재 성장률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은 한국은행에서도 태도 변화가 나올 거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올해 말이 기준금리 정점일 수도 있다, 내년에는 금리를 못 건들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런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자, 2011년 6월에 기준금리를 3.25%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그런데 2011년 6월 이후에 물가가 안정돼서 금리를 낮췄을까요? 아니요. 더 올라갑니다. 7월 달에는 4.7%, 8월 달에는 5.3%까지 올라갔지만 금리를 올리지 않고 계속 동결했다는 부분이죠. 왜 그럴까요? 이 시기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그리고 유럽 재정 위기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이 숙대밭이 됐고 실물 경제가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부분이죠. 분명한 침체 신호가 나타난다면 진축도 중단될 수 있다는 부분, 과거 사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더라도 경기를 우선시한다는 부분이죠.
자,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경기 침체 우려에 중앙은행이 스탠스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기준금리 인상의 두 번째 조건인 물가 상승률이 완화될 가능성 부분이죠. 이거는 물가지표 집계 방식을 이해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 중앙은행이 채택하는 통화정책 운영체제는요, 바로 물가 안정 목표제입니다. 통화량 공급의 중간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물가 상승률만으로 시중에 풀린 적정한 유동성을 판단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국은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가 목표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중앙은행의 목표라는 거죠. 자,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1년 물가 상승률 2.5% 나왔거든요. 올해 물가 상승률 5%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년에 물가 상승률이 한 2% 나온다고 볼게요. 물론 2023년 물가 상승률은 2022년 5% 올랐던 거에 대비해서 2% 더 올라간 거라서 2년 전 대비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인 건 맞아요. 하지만 2022년 대비 물가는 낮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통화당국에서 어떻게 본다? 물가 안정이 됐다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왜? 통화정책은 전년 대비로만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쇼킹 부동산에서는요, 물가 전망할 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환율, 두 번째는 국제유가입니다. 그런데 현재 환율을 벌써 1,300원대 찍어버렸잖아요. 앞으로 환율이 더 치솟아서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킨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국제유가만 보면 되는데 이 국제라는 게요, 워낙 변동폭이 큰데도 다양한 물가 품목에 동시에 영향을 줘서 물가의 선제적인 지표로도 꼽혀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전 세계 물가와 통화정책을 좌우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제유가를 살펴볼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1년 전에 국제유가가 74불이었고 현재 108불이에요. 그럼 1년 전 대비 국제유가가 45% 급등했죠. 석유류 제품도 이 정도 상승했을 것이고, 이런 석유류 제품 인상으로 모든 산업의 전체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는 게 현재 상황이에요. 그럼 중요한 게 언제쯤 1년 전 국제유가 대비 기울기가 완만해질까? 그런데 국제유가 흐름을 보면요, 갑자기 국제유가가 바짝 뛴 데가 보일 겁니다. 이게 2022년 2월 28일이거든요. 이걸 보시면은 2023년 3월부터는 1년 전 국제유가가 110불 내외구나, 이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 3월부터는요, 1년 전 국제유가가 높았을 때와 비교를 하겠네. 1년 전 국제유가가 110불인데 2023년 3월에 국제유가가 110불이다. 그럼 물가지표에서 국제유가 상승분에 대한 영향이 제로가 잡혀요. 현재는 40% 상승률이 잡히는데 내년 3월에 국제유가가 110불 때면 1년 전에 워낙 높았기 때문에 국제유가 상승분에 대한 물가 상승 압력은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만약 국제유가가 하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3년 내년 3월 국제유가가 99불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가지표에서 국제유가분이 마이너스 10%가 반영이 되면서 현재와 같은 고물가 우려는 좀 덜하겠죠. 물론 국제유가가 더 치솟아서 내년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국제유가가 140불이나 되면 물가지표에서 국제유가 상승분 27%가 추가로 반영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 3월 달에 물가지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 국제유가가 이렇게 높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지금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만약 진짜 월가 전문가대로 경기 침체가 오잖아요.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는 상승 압력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국제 원자재는요, 기본적으로 선물시장 거래로 해서 시세가 형성되는데, 이 선물시장에 특히 국제유가 같은 선물시장은요,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되거든요. 근데 침체 가능성이 있으면 그 시장을 이탈해 가면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난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각종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세가 나타난 이유, 그만큼 경기 침체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래를 알기는 어려워요. 내년 3월에 국제 유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내년 3월부터 국제유가 110불 상황일 때와 비교해서 물가 상승률을 집계하는 건 분명한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보다는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최악의 전망대로 안 간다면 저는 물가는 진정될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원자재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면 6개월에서 1년 뒤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원자재 가격 하락이 생산자 물가지수 하락을 이끌게 될 것이고, 그것이 소비자 물가지수 하락, 그리고 이 물가지수가 하락하는 것을 중앙은행이 지속성이 있나 체크를 하겠죠. 그래서 최소 1분기 이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우리의 목표한 것보다 낮아지고 있냐, 이걸 체크한 다음에 긴축을 종료하고, 여기서 저물가가 심각하게 나타난다면 완화적 통화정책,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을 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몇몇 전문가분들이 빠르면 내년부터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슈킹 부동산에서는 2024년 초까지 내 집 마련 기회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긴축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충격은 불가피해요. 팔고 싶지 않아도 팔아야 되는 매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락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하락 시기가 저는 5년에서 10년 장기간 지속될 거로 보지는 않는다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현재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금리가 전세값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 전세 시세에 따라서 매매 시장도 큰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문제는 과거에 비해서 통화 정책의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건 아마 최근에 경제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한번 긴축 사이클을 정해놨을 때 주구장창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경기 민감 변화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부분, 그러면은 현재 긴축 굉장히 강하고 짧게 끝날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대부분 가장 비쌀 때 집을 삽니다. 실거래 내역 보면은요, 집값이 비싸서 과열, 매물 부족 현상까지 나타날 때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이죠. 반면에 집값은 비싸질 때, 급락할 때 못 사요. 왜냐면은 레버리지까지 끌어서서 매수하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꺼리게 된다는 부분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때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회를 잡을 때 제도와 부동산 시장 흐름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거든요.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